안녕하세요. 오늘 썰맘 사연은요. 수십 년의 세월 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운명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차관급 공무원, 집에는 운전기사와 가정부, 경호원까지 상주하는 평창동 대저택에서 자랐죠. 외동딸인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거실에는 늘 고위 인사들이 오갔고 아버지는 매번 저를 데리고 인사하게 하셨어요. 유경아, 인사드려야지. 아버지는 단호하지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정경화 선생님 하고 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제 똘망똘망한 눈빛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네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엄마는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과 제 교육을 책임지셨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웃으며 말했어요. 유경아, 너 나중에 꿈이 뭐니? 아버지, 저 외교관 되고 싶어요. 좋다. 아버지가 잘 지원해 줄게. 열심히 해야 한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유경아, 영어 과외 선생님 한 분 더 모셨어.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하루가 더 빽빽해진다는 뜻이었죠. 이번 선생님은 발음이 정말 좋아. 너한테 훨씬 도움될 거야.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덧붙였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서는 네가 원하는 자리 못 가. 지금은 힘들어도 습관을 들여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하지만 제 하루는 늘 계획표 안에 있었죠. 등굣길엔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 학교에선 차관집 따님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이들은 제 성적보다 제 집안을 먼저 봤습니다. 어느 날 교실 뒤에서 누군가 비웃듯 말했어요. 야, 정유경. 담임이 왜 너한테 찍소리 못하는지 알겠다. 그러게, 공주님은 다르시네. 그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그 자켓 꽤 비싸지? 우리 같은 서민한테 기부하는 셈치고 퍼서. 왜 남의 옷을? 제가 말끝을 잇기도 전에 다른 아이가 낮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말대꾸하지 마. 친구 사이에 정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날 저는 옥상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만 교묘하게 소리도 못 내게 숨도 못 쉬게. 어디 가서 말하면 너 인생 끝이야?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돈을 건네고 옷을 내주고 시험 때면 답안지를 밀어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요. 유경아,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빠는 걱정스레 보시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친구들이랑도 좀 어울려야지. 아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요. 엄마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아빠가 제 생일 선물을 꺼내셨습니다. 출장 때문에 내일은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시려다 아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멍이야?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죠. 아, 체육 시간에 공 맞았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진짜예요. 아빠의 눈이 제 얼굴을 오래 훑었습니다. 유경아, 누가 그런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공부해야 해서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걸 알았고 그러게 되면 그 아이들은 더 잔인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혼자 견뎠습니다. 저분이 사모님 남편이세요?
간병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아줌마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침대에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요. 아줌마, 혹시 우리 남편을 아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세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아줌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입술만 조용히 깨물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남편분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과거라고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얼굴을 보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흘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에게는 사모님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늦은 시간 귀가하던 날 편의점에 들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경 아니야? 맞지? 뒤를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무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쭈뼛 서면서 온몸이 굳었어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그녀는 웃으면서 다가왔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해서. 말을 흐리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한 명이 팔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서너 명이 둘러싸더군요. 그때였어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둬요. 신고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누군가 목소리를 내자 그들은 조금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CCTV가 있었던 덕분이죠. 사람들이 떠나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알바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다행히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렇군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죠?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드셨던 거군요. 알바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졸업하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끔찍했어요. 다행히 CCTV가 있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여기로 오지 마세요.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그분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일하셔야 하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 고통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알바생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늦은 시간 귀가할 때면은 저는 자연스레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호빵 하나 드릴게요. 몸 좀 녹이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고요. 이건 제가 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편의점이 마음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유경 씨, 대학교에서는 무슨 공부하세요? 알바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예요. 꿈은 외교관이 되는 거라서 대학에 들어와도 수험생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앞으로 큰일 하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영광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외교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민우 씨는 꿈이 뭐예요?
사실 전 한 번도 제대로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꿈꿀 여유조차 없었네요. 아, 그렇군요. 민우 씨가 밝고 긍정적이라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분이구나 싶었어요. 제 말에 민우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주워 먹으라고 강요당하고 등에 고아라고 쓰이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편의점은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장난처럼 티격태격 다투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쌓였죠. 가끔 그의 눈빛이 긴장돼 있거나 제가 일부러 장난을 치면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는 게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편의점에 나타나셨어요. 유경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유경이 그냥 놔주세요. 이제 그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저희는 서로 마음이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죠. 심장은 뛰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아빠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유경이 왔어? 옆에 누구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제 남자친구예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유경이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얘가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잘 타일러요. 아니지. 우리 딸 남자친구라는데 좋은 일이지. 엄마가 슬쩍 웃었지만 아빠 얼굴은 여전히 굳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강민우 24살입니다. 오, 유경이보다 3살이 많군. 하는 일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아라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우리 딸 짝으로 받아줄 수 없네. 우리 딸은 장차 외교관이 될 사람이야. 자네 환경은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져라.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두 분이 제 인생을 결정하나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우리 딸은 장차 훌륭한 집안과 결혼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 근본 없는 남자는 안 된다.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저를 붙잡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오면 방에서 먹고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한 달 정도 지나고 부모님이 저녁 모임으로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배가 아픈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배가 너무 아파요. 1층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자 가정부가 후다닥 올라왔습니다. 유경아, 어디가 아픈데?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결국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가 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은 도망을 위해 아픈 척한 거였지만 긴박한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눈 사이 저는 조용히 뛰쳐나와 남자친구가 지내는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그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는지 얼굴이 많이 야여 있었어요. 오빠, 나 집에서 도망 나왔어. 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오빠, 나 오직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당장 어디로든 가자. 아빠가 우리 주소 알아내면 아무 소용없어. 그의 손을 잡고 배낭 하나만 메고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내려와 월세방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고 크진 않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벌어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취직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장인 장모님께 연락드려도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 당신이 또 무시당하는 모습 보는 거 못 견디겠어요. 우리 혜빈이 아빠고 내 남편이잖아요. 나한테는 큰 산이에요.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마음 알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남편은 일에 성실했고 기계를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반장님이 중요한 공정을 맡기기 시작했고 곧 월급도 올려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작은 공장이지만은 여기서 경험 쌓으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다 밑거름이에요. 그러다 남편은 중장비 자격증까지 따게 됐고 이직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트이더군요. 남편은 가끔 미안한 듯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학교도 중퇴하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파. 꿈도 펼쳐보지 못하게 해서.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혜빈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부러운 게 없어요. 외교관 되는 것보다 혜빈이 엄마, 당신 아내로 사는 삶이 더 좋아요. 가난했지만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 옷을 사주려고 모처럼 시내에 나갔는데 누군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유경이? 승희?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소식 끊겨서 궁금했어.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 아직 공직에 계시지? 외모고시 준비하던 건 어떻게 됐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딸 낳고 살고 있어. 친구는 놀란 얼굴로 웃으며 말하더군요. 난 외교관 됐어. 동기들도 거의 다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근데 네가 성적은 제일 좋았잖아.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번 찾아와. 다 같이 얼굴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함을 쥔 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제가 꿈꾸던 삶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여길? 이렇게 꼭꼭 숨어 살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구 승희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구나. 네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 그래서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부모님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이 좀 누추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니? 우리야 영 끊을 셈이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요.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될까봐 무서워서 연락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니? 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딸도 있어요. 5살이에요. 그 말을 듣자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왜 왔겠니? 강서방, 우리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왔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더 빨리 널 찾지 못해서. 저는 부모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라는 죄책감. 그 무거운 마음이 그날에서야 눈 녹듯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유경이 어떻게 된 거야? 강서방,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마음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모님께 사이로 인정받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인정한다. 유경이랑 손녀 잘 돌봐줘서 고맙네. 자네에게 모진 소리하고 결혼 반대했던 거 용서할 수 있겠나? 남편은 웃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두 분 입장이었다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데려온 만큼 제 힘으로 유경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장인 장모님께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남편 믿고 우리 가족 책임질게요. 결국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풀었고 집부터 새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며 서울로 들어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독립해 중장비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 회사는 점점 성장해 큰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40대 중반 평생을 성실히 일했던 그 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였지만 이제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간병인 아줌마가 남편을 돌보던 날 문득 남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 왼손 손가락은 예전 사고 때문에 다르게 생겼어. 그때서야 남편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충청도의 작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동생과 붙어다니며 농사일을 배우던 어느 날 장난을 치다가 동생이 휘두른 낫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그 손가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손가락 하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빠랑 농사 지으면 돼. 응, 아빠. 난 괜찮아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다쳤잖아요. 괜찮다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그 사고가 잊혀질 무렵 겨울 폭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짝 모른 눈 속에 잠기고 소축사까지 무너져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보, 우리 하우스 괜찮은지 보러 갔다 올게. 조심해요. 아버님은 어떻게든 딸기 하우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밭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사고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님은 식당일과 밭일을 겸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무리가 온 어머님은 결국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님을 잃고 남편과 동생만 남게 되자 동네 분들이 나섰습니다. 애들끼리 이렇게 둘이 살 수 없으니까 민수는 알아서 좋은 집에 보내자. 남편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 새 집에 가면 밥도 끊기지 않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보육원에 보내졌고 두 형제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수십 년간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긴 시간이 남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동생 강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간병인은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형이 하나 있었고 어릴 때 헤어졌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왼쪽 손가락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은 자기 집 거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찍어준 유일한 사진이에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간병인으로 온 것도 우연인 건가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제가 인력 업체를 통해 모집된 거 보고 사모님과 통화로 오게 된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연이에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잠자고 있던 중 깨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민수가 살아있었어?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남동생을 이제야 찾은 순간이었어요. 얼마 후 남동생 민수가 급히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우리 형 어디 계셔? 누워 계셔서 앉는 것도 힘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셔.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시동생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눈물과 감동의 재회였어요. 어릴 때 헤어져서요. 사실 형 얼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형이랑 찍은 그 사진 하나만은 평생 제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형도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시동생은 그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쩍 커버린 어른이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형. 그 사진 없었으면 형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변했다. 시동생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지금 형 아픈 거 다 알아. 남편은 그동안 동생을 찾으려 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도 병원에도 전화했지만 그런 사람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겨우 알아낸 주소로 찾아가면 이미 이사간 뒤였다고요. 형, 사실 나 입양 갔던 집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장님을 속였더라고요. 부잣집이고 자식이 없어서 날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집 부자도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가축 키우는 집이었고 난 그냥 일꾼이었어요. 그때 시동생의 나이는 고작 6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 사료를 주고 소 축사를 치우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답니다. 밥은 아깝다며 자기들이 먹고 남은 누룽지나 굳은 밥이 전부였고 방에는 난방도 없어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열이 펄펄 나도 병원은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감기약 몇 알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보내줬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서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형 생각밖에 안 났어요. 도망치지도 못하게 늘 감시했고 방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급히 외출한 틈을 타 창고 채창살을 도끼로 부수고 맨몸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무작정 멀리, 정말 멀리 가려고 뛰었어요. 하지만 겨울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이 감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시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절로 데려가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을 간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요. 절 구해주신 분이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 절에는 스님 혼자 계셨고요. 그날 이후 시동생은 그 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전리를 도우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공장에서 기계 다루는 일을 배우며 수리 일을 시작했고 그 경험이 지금의 중장비 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스님은 저한테 그냥 은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면 아이 손을 잡고 절에 찾아가 인사를 드린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희 가족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가면 아직도 밥은 잘 먹고 사느냐며 따뜻하게 챙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희동생이 분위기를 바꾸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15이야. 중학생이고 딸이야. 이름은 강혜빈. 아, 많이 컸겠네요. 그러다 시동생은 조심스레 자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저희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이제 8살이에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사람이요. 처녀 때부터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했어요. 꽤 오래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만난 것도 병원이었어요. 공장에서 다쳐서 입원했을 때 집사람이 제 간병인이었거든요. 시동생은 그제야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동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형님 댁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늘이 인연을 이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동생이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까 이 사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회사에 있다가 조퇴하고 택시 타고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혜빈 아빠가 원래 건강했거든요. 회사 운영하면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식도 없어서 깨어나지 못했고요. 의식이 돌아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몸이 굳어서 걷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도 아직 말이나 행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이 꼭 필요해요. 그때 동서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주버님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 동생이 와주니까 마음이 놓이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재수씨. 동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실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약은 하루 3번이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종을 치실 겁니다. 식사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비하시니까 방으로 옮겨만 주시면 되고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더군요. 지하에 재활실이 있으니까 스트레칭이랑 걷는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재활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오시고요. 그때 동생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동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서방은 안방 앞에 있는 저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가정부 아주머니나 운전기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잠시 망설이던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이 쓰러진 뒤로 제가 회사 일을 맡게 돼서 집에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동서에게 맡기게 돼서 미안하네요.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런데 세무사님께 들었는데요. 형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지금 회사까지 차리신 거예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멋지지? 동생 중장비 일 한다고 했지? 나도 예전에 그 일 했었어. 동생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재주 좋은 거 닮은 것 같아. 우리 회사 일도 네가 하는 일이랑 비슷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기계 만지고 수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잘 맞더라고요. 남편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피는 못 속이나 봐.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저희 남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서방님까지 만나고 나니까 여한이 없네요.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지 여보.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동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 얼른 나와서 재수 씨한테 잘해줄 거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어릴 적 헤어졌던 남동생을 다시 만난 남편은 동서의 정성어린 간병 속에서 치료에 전념했고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복귀한 남편은 동생을 부사장으로 임명해 함께 회사를 이끌었고 저희 집 근처에 동서 가족이 살 집도 마련해 이제는 거의 매일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가족이 되었고 상처였던 과거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사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에 말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